만약 제가 파월 입장에서 트럼프를 본다면 솔직히 걔 내일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미국이지만 우도른 공병이 없어. 뭐야, 파월이 동생이네. Good afternoon. 자, 아무튼 제 발언에 공감하면 1번, 만약 반박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파리비티입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이번 주 한 주 시장 이슈가 너무 많아서 주식이든 코인이든 판단하기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가지고 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슈 정리 좀 해드릴 겸 이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저도 코인 채널을 운영하니까 요새 트렌드가 뭔가 해서 유튜브 사전조사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인 분석 관련 영상 썸네일들이 좀 상당히 자극적이던데, 내용들이 뭐 비트 시즌 끝났다, 뭐 여기까지 간다길래 이제 영상 보니까 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뭐 엘리어트 파동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모닉 패턴, 뭐 RSI 해가지고 뭐 110K 간다, 뭐 다 팔고 튀세요 이러는데, 아니 제가 그 영상들을 욕하고 뭐 기술적 분석을 비판하는 건 아니고, 저는 먼저 시장 상황 이슈들을 정리하는 게 핵심인데 그리고 나서 차트 분석이 정석이거든요. 근데 이제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을 거의 생략이 되고 차트로만 내용을 푸니까 하는 소리예요. 근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차트 분석을 열심히 해요. 열심히 분석을 해. 근데 뭐 여기가 지지다 저항이다 그러는데,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그냥 트럼프 말 한마디에 또는 파월 말 한마디에 5K, 8K 꽂는 게 현재 코인 시장판이라 시장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아무튼 이런 연설 스케줄이나 매크로성 이벤트를 알아두고 분석하는 게 이성적이라 보기에 저는 이제 시장 상황이 먼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런 관점을 먼저 보고 차트 분석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시장 상황 먼저 보도록 할게요. 다들 알다시피 주식이나 코인 하신 분들은 어젯밤에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한 거 아실 겁니다. 미국 내 통화 정책과 연결되는 핵심 주요 지표인데 이걸 CPI라고 하죠. 발표에는 여러 가지 CPI 지표가 있지만 우선순위로 봐야 하는 건 역시 근원시 전월 대비입니다. 이걸 연준이 미국 내 물가를 판단하는 척도의 지표라서 물가 지표 중 핵심인데, 이게 예상치 0.3%를 상회하는 0.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를 보면은 이제 뜨거운 물가 지표, 깜짝 상승처럼 이제 인플레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런 물가 압력이 시사되는 내용이 나오면 10년물 미국채 금리부터 급등합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가 지표 발표 후에 명목 금리 10년물 미국채 금리가 크게 튀어 올랐죠. 미국채 금리가 튀어 오르면 실질 금리 상승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융시장 유동성이 죽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제 주가 하락이 나오는 건데, 그리고 코인 시세도 같이 하락을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번 발표된 CPI 실제치를 보면 0.4% 수준으로, 기간으로 본다면 24년 4월 기준 수준으로 거의 10개월 만에 크게 튀어오른 거라 사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 볼 수 있어가지고 주식이나 코인 시세 하락이 좀 크게 나와야 됩니다. 특히 유동성에 민감한 성장주 위주의 나스닥이나 비트코인은 더 영향받는데, 나스닥 마감 기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표 발표 후에 하락했다가 시간 지나가지고 다 회복을 했고, 비트코인 역시 하락분을 모두 회복했죠. 근데 이제 이걸 이해하려면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 역시 모두 하락을 회복을 했죠. 저는 근데 이 부분이 이상하다는 거죠. 이 정도 CPI 지표 발표 수준이면은 이것보다 더 큰 하락이 나와야 되고 사실 회복이 들어서지 않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은 지금 현재 미국 중앙은행에 대한 통화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다들 알다시피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금융시장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고, 이러한 통화 정책을 다른 말로 FOMC라고 합니다. 이 회의를 미국 중앙은행, 즉 연준, 다른 말로 패드가 주관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수장으로 앉아있는 사람, 즉 연준 의장이 현재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인데, 다들 아시는 미스터 굿 애프터눈입니다. 파월은 현재 이런 미국의 통화정책을 주관하는 의장이다 보니 금융시장 내 영향력이 무지막지한데, 그걸 증명하듯 어제자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국제경제 관련 토픽 기사문이 하나의 키워드로 가득 채워졌죠. 바로 파월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파월로 도배되어서 기사 전체가 파무새가 됐습니다.
아무튼 이날 왜 이렇게 파월만 나와 있냐? 전날 새벽에 청문회에서 파월 증언 발언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가장 영향력 있는 연준의 수장 발언이나 연설은 항상 이슈의 중심이 되니까 기사들도 너도 나도 이제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기사로 도배가 되는 겁니다. 왜냐? 발언 때마다 통화정책 관한 힌트를 주고 그 힌트는 금융시장 유동성에 영향을 끼쳐 보통 시장 방향성에 지침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레 시장이 그의 입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영상 여러분들에게 더 와닿게 설명한다면 파월 발언에 대한 매크로성 이벤트에 대해 개념이 없고 만약 반대로 이해도 부족으로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반대 포지션에 들어갔다? 그럼 여러분의 증권 계좌 속 잔고가 다른 사람 주머니로 가게 됩니다. 뭐 발언 때마다 확실하게 매번 힌트를 주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리고 어떤 답변을 할지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지 대강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서 발언이나 증언 때 핵심 관전 포인트는 항상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연준은 이중책무라는 숙제를 통해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데요. 이중책무란 미국 내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의 목표라는 업무입니다. 즉 간단히 설명하면 연준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미국 내 고용 흐름과 그리고 물가 수치를 보고 통화 결정을 내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제 1차적인 판단을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물가는 이제 경제 지표인 미국 내 소비자 물가 지수 근원 CPI 전월 대비를 보고 고용은 비농업 고용 지표와 실업률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을 분석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는지에 따라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파월이 어떤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진행할지 예상해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이게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왜 제가 앞부분부터 현재 파월 입장에서 트럼프가 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자면 일단 연준은 미국 내 기관이긴 하지만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통화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특정 기관이 영향을 줄 수 없고 앞에서 말한 중책을 영순위로 두고 통화정책을 펼쳐야 미국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안정화되기 때문에 중립적인 태도를 기본 가집니다. 현 연준 의장에 따라 통화정책에 대한 스탠스가 달라지긴 하지만 현 연준 의장인 파월은 제가 판단하기에 가장 중립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이라 생각하고 이를 두고 비둘기파도 아니고 매파도 아닌 올빼미파에 속한다고 하는데 가끔 매파적 성향을 보일 때는 있지만 시장 상황마다 스탠스를 바꾸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런 파월의 성향상 지금까지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이중책무를 기준으로 시장과 소통하고 그리고 신뢰성 있게 통화정책을 결정했습니다만 근래 1월 FOMC부터 이번 상원청문회 그리고 하원청문회까지 파월 발언을 보면 매번 똑같습니다. 연준의 현 통화정책 기조는 이전보다 현전히 덜 긴축적으로 됐고 경제는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정책 기조의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이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스탠스가 계속 매번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입니다. 작년 12월 점도표를 보면 연준은 25년에 1회에서 2회 정도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 수 있고 이 부분의 결정을 사실 이중책무를 통해 결정할 텐데 그런데 현재 이중책무란 기준만을 가지고 금리 인하 카드를 못 꺼내는 이유가 파월 입장에서는 트럼프 때문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첫 금리 인하 시기는 작년 8월 잭슨홀에서 언급한 9월부터 금리를 내렸습니다. 기본 상식이지만 금리를 내리게 되면 물가는 오르죠. 그런데 이 당시 첫 금리 인하를 50bp라는 수치로 인하했고 거기에 이중책무 중 고용시장의 무게추를 더 두며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잡겠다고 언급하면서 파월은 물가에 자신을 보였습니다. 파월은 순조로운 통화정책을 이어가려 했으나 복병이 있었죠. 이 당시 금리 인하 시기는 미국의 대선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9월부터 11월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던 시기이다 보니 트럼프가 내세우던 공약들이 실현화가 높아졌죠. 다들 알겠지만 트럼프의 공약들은 사실 미국 내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많고 그중 대표적으로 관세 정책이 있는데 이 당시 금리를 인하하던 시기와 대선 시기가 겹치면서 미국 내 국채 상승률이 작년 4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미국 내 물가 안정에 위협을
위협을 주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파월과 연준은 인플레에 항복하는 모습을 보이며 12월 FOMC에서 전도표의 전망을 수정하게 됐고, 이 부분은 9월만 하더라도 25년에 4번 정도의 금리 인하 횟수가 12월엔 1번에서 2번 정도로 축소가 된 거죠. 그렇다 보니 이 당시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진행했음에도 통화정책이 매파적 스탠스를 취하게 되면서 시장이 급락을 했고 인플레 불확실성이 다시 거론됐죠. 이런 상황에서 연준, 특히 파월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가지고 있더라도 쓰고 싶을 때 그 타이밍에 맞게끔 쓰고 싶을 건데, 1월 FOMC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 변수라고 발언했으니 단순히 이중 책무만을 가지고, 즉 이중 책무만을 기준으로 금리 인하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즉 파월 입장에서는 통화 정책을 결정 내릴 때 고용과 물가라는 두 가지 요소에 플러스 관세 정책 공략이라는 변수까지 신경 써야 하다 보니 현 시점 파월 입장에서도 이러한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최선책이라 보는 거죠. 뭐 아실 분들은 아실 테지만 트럼프는 1기 때 그리고 바이든한테 대선에 진 이후부터 파월의 통화 정책에 대한 상당한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X, 옛 트위터죠. 이 X를 통해 파월을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비난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너가 금융시장을 해치는 범인이다 라는 발언 등을 하며 파월의 통화 정책을 비난하기도 했었죠. 트럼프의 과거사를 보면 그는 정말 야망적인 인물로 많이들 표현하고, 그의 대통령이 되는 목적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려면 뭘 해야 할까라는 자신이 던진 의문에 가장 강한 나라의 수장이 되면 되겠네라며 그의 자서전에서 찾을 수 있듯이 원리원이 되고 싶던 인물이고, 이후 시간이 지나 미국 45대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이 수장이 되었지만 그는 미국 백악관을 지나 다음 순서로 중앙은행에 눈길을 돌리게 된 겁니다. 특히 트럼프 1기 때부터 독립적인 기관의 연준의 통화정책에 관해 여러 발언 등을 이야기하며 통화정책에 간섭을 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연준은 전 세계 금융시장에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독립성은 지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특정 기관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데, 즉 정치적 성향을 받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연준을 다시 흔드는 게 트럼프 2기 정권이고, 트럼프는 대선 성공 다음 레드웨이브까지 만들어서 사실상 자기가 원하는 방향의 공약이나 정책 등을 마음 편히 실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의회에서 과반수만 차지하면 법안이 통과되니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 명령을 공화당이 과반수를 장악한 의회에서 트럼프의 대부분 공약들이 통과되겠죠. 특히 이번에 인플레이션 변수를 주물 수 있는 관세 정책이라는 카드를 가진 트럼프 입장에서는 주변 국가들의 협상 도구는 물론 사실상 간접적으로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된 것이라 파월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픈 겁니다. 아마 파월은 트럼프란 변수가 없었다면 최고의 선택지, 그러니까 파월이 가장 원하는 금리 인하의 타이밍은 늘 말하는 물가가 2%대로 근접하는 모멘텀 사이에서 고용이 한번 흔들리는 그런 구간, 그런 시기였겠지만 사실 그것도 어려워졌죠. 결과적으로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는 1월 FOMC에서 파월이 간접적으로 이야기했듯이 이번 연도 상반기에는 어려워지다 보니 3월 FOMC에서 많은 걸 기대하기 어려워진 겁니다. 뭐 점도표까지는 보더라도. 즉 이번 고용이나 물가 지표에 시장이 크게 변동을 보이지 않은 이유가 통화정책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특히나 상원 하원 청문회에서 연달아 파월이 물가에 대한 완화 발언도 지속했었고요. 물가 지표도 어느 정도 예상치에 근접할 거란 예상도 있었기 때문에 큰 충격 없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저는 파월이 신중론을 계속 보이면서 상반기까지 이런 무한궤도를 그릴 것 같은데, CPI가 연속으로 낮춰지고 있다라는 그림이 보이면 파월은 관세 불확실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고, 반대로 CPI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때는 파월은 아직 시장은 견고하다, 걱정 마라, 물가 2%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장의 긴장과 완화를 립서비스로 풀어갈 듯 합니다. 사실 통화정책에 대한 정확한 힌트는 주진 않고요. 아무튼 이제 신경 써야 할 건 이번 달 20일에 있을 FOMC 의사록 정도인데, 사실 그렇게 기대되거나 충격적인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의사록 나올 때 영상 한번 더 올릴 텐데 저는 기대는 하지 않고 있고요. 오늘 왜 제 CPI 지표가 이렇게 나왔음에도 주가 변동이 별로 없었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부분에서는 어제 글도 쓰고 어떤 분이 댓글도 달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물가 발표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비트코인 하락한 거 회복할 거라 이야기 드렸죠. 그 부분에서 회복이 들어섰는데 서로 간에 좋은 댓글 이어받고 내용도 올려드려서 혹시나 경제에 관한 내용이나 제 글을 보고 싶으면 영상 아래 링크 걸어뒀으니까 생각 있으시면 들어오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